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야권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전격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듣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에 당원으로서 입당을 하기 위하여 당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언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당초 8월 10일이라는 관측도 있었고 이보다 이를 것이라는 여러 전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입당한 거에 상당히 좀 전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입당이 된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치맥 회동이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세가 좀 멈칫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입당을 가시화할 경우에 지지율이 반등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강화되는 검증의 과정들이 또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제 극단적인 어떤 효과를 보인 것은 저는 이준석 대표의 압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회동 직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파견 나간 당원들이죠. 당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8월까지 입당을 안 할 때에는 모두 다 징계를 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제 작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지금 한 5일 상관으로 지금 입당을 할 정도면 예. 왜 그 당시에 입당을 그냥 그 자리에서 굉장히 사실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을 상황이었는데 그냥 선언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제 입당의 어떤 날짜를 좀 늦추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 늦춰봐야 큰 효과가 없겠다라는 판단으로 좀 뭔가 선회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입당으로 연결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이 평일로 따졌을 때는 7월의 마지막 날인 건데 글쎄요, 8월 전에 입당을 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첫째, 그럼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거냐, 제3지대로 있을 거냐, 아니다. 그럼 언제 입당할 거냐, 이 시기 문제로 계속 말이 나오고 하는 게 아무런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게 된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멍거릴 이유가 없다. 미룰 이유가 없다고 빨리 판단해야 한 것 같고 그 판단하게 된 근거에는 여러 명의 새로 들어간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참모 그룹들이 지금 단안을 내려야 됩니다라고 진언을 했고 거기서 알았다라고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들어갈 그런 문제, 남는 문제는 뭐야? 지금까지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들어왔느냐는 문제를 좀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했지만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상식적인 건데 왜 그동안에 6월 29일이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질질 꼈을까 되돌이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정교한 계획을 갖고 움직인 것 같지는 않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월 언제까지는 밖에 다니면서 민심을 수렴한 다음에 언제 들어가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놓고 움직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하나의 더 반증이기도 한 것이 같고 예. 또 오늘 아시는 대로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사에 없는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한 거 본다면 오늘 아침에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정도로 뭐랄까 마음이 아직 정리 안 된 상태로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에 결정한 사안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준비가 안 된 그런 입당이었다고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예, 고심이 좀 깊었을 것이고 좀 오늘 아침에 좀 결심이 내려졌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아까 김관욱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상보다 빠른 입당 배경에는 또 이준석 대표의 입당 압박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입당을 선언한 모습을 보면 지난번에 최재형 후보죠. 입당하던 모습과는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전남 여수 현장을 방문 중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대표에게 입당의 뜻을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입당 관련해서 두 사람이 어떤 신경전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좀 어느 정도 줄다리게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없고 원내 대표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입당을 하겠다. 그것도 유력한 야권 후보가 네. 들어와서 예, 예. 입당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미가 뭔가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당 대표가 없는 것을 알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입당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압력이나 압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스스로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좀 극명하게 좀 밝히고 싶은 그런 의도가 네. 이 안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전번에 이제 우리가 치맥 회동에서도 봤지만 두 분이 같이 있었을 때 윤석열 전 총장에게 그렇게 큰 효과가 유리한 그런 구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까지도 좀 판단한 그런 입당의 어떤 장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입당을 한 것 자체가 압박 때문이 아닌 오로지 나의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늘 아침에 당일날 결정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거고 예, 또 예. 하나는 어떻게 보면 넓게 본다면은 밖에 있어봐야 여권의 공격에 노출만 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거리만 멀어진다. 네. 예를 들어서 어제 당장 11명의 윤석열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뺀 11명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출범식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빠지고 이런 모습.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뭐 가족 리스크라든지 부인 문제에 대한 공격 이런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하루나 이틀 미룬다고 해서 덕될 게 하나 없다는 네.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이야기한 비빔밥의 뭐 샐러드롤의 완성이라 그럴까 이런 거는 분명히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당근이라고 했던 윤석열 총장까지 들어왔으니까 남은 것은 이제 안철수 대표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은 예. 적어도 야권 전체에 뭐라 그럴까 빅텐트라 그럴까 이건 다 채진 거고 이거는 젊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대표의 정치적 수완이 어떻게 보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표가 없는 장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입당한 이후에는 당 주도권을 오롯이 이준석 대표에게 주지 않겠다. 일종의 이제 주도권 다툼이 실질적으로 경선의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예,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분의 말씀에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윤 전 총장도 입당을 하게 됐고 그야말로 국민의힘 경선 버스 출발이 좀 순조로워 보입니다. 이제 여러 당내 후보들과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될 텐데 앞으로의 좀 국민의힘 경선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전 후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뭐 최재형 전 원장 같은 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왔잖아요. 예, 예. 지지율은 높지만 사실 이런 경선이라든가 당 경험은 굉장히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제 홍준표, 유승민, 뭐 원희룡 등등의 예, 예. 분들은 굉장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대표 경선, 뭐 대선 경선 많이 겪어봤죠. 그러니까요. 아마 오세훈 시장의 모델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즉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불쏘시개 삼아 승리를 거두고 본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 취지들이 그분들에게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하게 치열한 그런 어떤 검증의 과정, 경선의 과정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만약에 이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후보로 탄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장면을 이제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굉장히 치열한 경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년이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까지 입당을 미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은 25에서 30% 지지가 여론조사에서 받는데 훨씬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당내 후보들이 우월거리는 적이 들어가봐야 그 중에 한 명이 되고 또 그들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검증이 혹독할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로 들어왔다면 예. 지금부터는 사실은 혹독한 검증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준비 중인 11명이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여권에서 공격을 받으면 그나마 정치 공세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야당 내 당내 경선에서의 검증이라는 것은 그만큼 치열함을 예고하고 있다. 참고 삼아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일정을 좀 소개한다면 예. 8월 30과 31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경선 버스 내지는 열차가 출발하는 거고 예. 9월 15일 날 이 12명에서 지금 12명입니다. 12명에서 4분이 탈락하고 8명으로 좁혀져요. 그래서 9월 15일 1차 컷오프가 되고 그러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 10월 달에 다시 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어요. 예. 4명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 11월 9일 날 마지막 한 명이 선택되는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 12명이 출발할 때 결국은 여기서 다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선 규칙에 대한 관한 논의도 다시 시작될 거고 거기에서 어떻게 좀 조율되는지를 또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예, 윤석열 예비 후보라고 할까요? 보다도 먼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제 다음 달 4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미리 또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당내 뭐 친윤이냐 또 당내 접점을 넓히고 있는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친최냐 개파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을 개파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줄 서는 수준, 뭐 이 정도의 줄서기 네.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지율 상으로 보면 뭐 일강, 일중, 뭐 이렇게 다약,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상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압니다. 이제 TV 토론이 전개되고 거기에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예. 가고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역량, 뭐 답변의 역량이든 정책 제시 역량이든 많은 것들이 검증이 될 텐데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간다? 절대 그거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선의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친윤, 뭐 친최 이런 예. 구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처럼 TV 토론이라든지 여러 차례 검증이 끝나면 좀 경선 과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동의를 하시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그 국민의힘의 경선 스케줄 상에서 특히 초반부터 이 경선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대로 국민의힘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고 돼 있는데 여기서 손을 보자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선거인단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겨우 한 30만 명 정도의 당원 선거인단이 나올 텐데 그 30만 명의 당원 선거인단이 50%가 되고 여론조사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가 50%에서 이걸 합산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본선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일반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5대5에서 7대3이 될지 8대2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율 조정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먼저 선출되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뒤늦게 되는 국민의힘의 후보 선정에도 영향을 줄 거다. 말을 바꾸면은 민주당에서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이 세 분 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뒤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누가 경쟁력이 있냐는 그런 시각에서 당원들이나 여론도 판단해야 될 거다. 거기서 한 번 더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예.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공약 이행률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팀 협약식까지 치렀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 경선 이후의 화학적 결합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치열하게 서로를 검증하고
서로 약점을 파고들고 자신의 어떤 강점을 부각시키는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원팀 협약식을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아주 서로 점잖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이 그런 어떤 규율을 강화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하지 않으면 당이 뭔가 경고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예. 원팀 협약식의 더 큰 의미는 사실 경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선 이후에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2007년도, 2012년도 이 두 번에 걸쳐서는 그런 현상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본선에서 경쟁력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 원팀 협약식까지 했고 이것은 결과에 다 승복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뭐 경선이 끝난 이후에 후보들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도를 넘어가는 그런 어떤 네거티브는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데도 치열하게 경선을 하더라도 경선 이유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경선을 제가 뭐 상대당의 경선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자면 제 눈에 띈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바지에서 시작해서 적통 그러니까 적자냐 서자냐 뭐 만면이나 이런 논쟁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지역 백제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뭐 당내 경선에서 이 정도까지는 저는 뭐 용납된다 그러면 뭐 네. 하십니다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아직은 뭐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선을 넘은 건 아니다. 선을 넘은 건 예. 아니라고 봐요. 그 판단은 뭐 사실 국민과 당원들이 하는 거니까 예. 본인들 사이에서 감정이 쌓일지언정. 근데 더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철학과 가치 문제까지 겹치게 된다면 인간적인 분노와 실망 이런 게 더해서 이렇게 되면 완전 사실 마음이 안 가거든요. 근데 예. 조짐은 조금씩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지지하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대 후보가 되면 그 어떤 특정 후보 지지자들은 그 후보를 지지 안 하고 야당 후보를 뭐 지지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 후유증은 분명 있을 거다. 하지만 이 정도는 정당 정치에서는 어느 정당이나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심한 그런 내부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좀 피로도일까요? 호남권에서의 지지율의 변화 추이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재명 지사의 하락폭이 눈에 띄고 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또 소폭 상승해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재명 후보의 최근의 그 백제 발언의 영향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호남 지역의 민심,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호남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역의 지지율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저 지지율이 수도권으로도 이제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로 접전 양상으로 이제 접어 들어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권 지금 유권자들이 아직 특정한 후보를 완벽하게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긴 어려울 정도로 뭐 양강구도에 있는 두 분을 저울질하고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이 부분이 뭐 네거티브의 결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네거티브의 어떤 결과로서 지지율이 변동이 되고 승패가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 후보도 그렇고 다른 여타 후보들도 사실상 자신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비전 경쟁을 할 때 호남 후보들의 어떤 이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호남 유권자들은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투표 경향성, 지지 경향성을 예, 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 본선에서의 경쟁력 뭐 이것을 가장 큰 이유 또는 요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제언합니다. 예, 두 후보의 배우자들도 지금 호남을 찾았는데 아무래도 여권의 텃밭인 호남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시는 대로 호남의 민심이 호남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도권에까지 연동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민주당의 전체적인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가장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지금 부인들도 아시는 대로 저 보니까 이낙연 후보 부인은 아예 아예 내려가서 오래 계시다 그래요. 그런 게 다
나름 SNS를 통해서도 지역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고 그게 지역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어차피 서울에서야 토론회가 진행되지만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재명 그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아마 호남에 계속 가서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다 그만 이전에 보면 4년 전인가요? 왜 지금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호남의 맏며느리가 되겠다면서 왜 호남에 상주했던 그런 게 뉴스를 본 적이 있잖아요. 예,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호남으로 그 경쟁을 할 때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후보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현직 지사다 보니까 코로나다 뭐다 해서 지금 수원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부인,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가까운 부인이라도 가서 내 대신 이재명 후보 대신 내려왔구나 하는 점을 호남에다 어필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호남 민심에 나선 또 배우자들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3박 4일간 대구를 시작으로 U자 동선으로 순회 방문을 시작을 합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또 이낙연 전 대표는 경기도에서 지역 간담회를 열면서 맞불을 놓는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사실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이렇게 방역에는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아마 많은 후보들이 지금 자제하고 절제하고 예. 뭐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본경선이 본격화되고 있고 취약 지역이 하나둘씩 이제 드러나게 됨에 따라서 후보들도 그냥 마냥 공중전만 할 수는 없거든요. 여론전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역을 이제 순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대구 경북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남, 충청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U자 모형으로 동선을 그린 것 같고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열세 이런 부분들 만회하고자 이렇게 이 지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경기도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도는 일정을 소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지지율의 굳히기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백제 발언으로 뭐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호남 지역에서 실점을 하고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게 표로도 보이는 상황에서 예. 다른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이 만회해야 되는 거죠. 이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대구 경북 지역은 이미 굳혔다고 생각할 테고 또 경남 만약에 빠진 게 있다면은 다른 전국을 돌면서 당연히 저번에 자기 자신의 장점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율이라고 판단할 테니까 당연히 저런 동선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두 전직 총리 사이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단일화를 관측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여기에 이게 이제 주제 넘은 발언이라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굉장히 불쾌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인 예, 거죠. 지금 사실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제안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 제안을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를 너무 이르게 내놨다. 네. 아직 본경선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단일화를 하면 지금 지지율 격차는 이낙연 후보가 좀 많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흡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마지막에 놔뒀다면 그것이 카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너무 이르게 꺼내서 감정만 상하고 나중에 그것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이는 그런 효과만 나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십니까? 신 의원께서는? 결국은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2위인 이낙연 후보를 제끼고 자기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는 게 목표인 상황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이낙연 후보하고 단일화 언제 할 겁니까? 안 할 거면 물어본다면 이거는 뭐 김 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이렇게 간다면 결선 투표에서 아마 뭐 자연스럽게 탈락함으로써 결선 투표 때 단일화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 지금 드는 지경에 저는 이르렀다고 봐요. 예. 저희가 이렇게 정치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도쿄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양궁의 안산 선수가 도쿄올림픽 3관왕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안산 선수는 조금 전에 끝난 여자 양궁 개인전 4강에서 미국의 맥켄지 브라운을 슛오프 끝에 꺾고 결승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혼성 단체전과 또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안산 선수 은메달을 확보하게 됐고요. 결승전에서 또 하나의 금메달을 노립니다.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추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선수로는 역대 하계 올림픽에서는 처음으로 삼관왕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예. 또 기분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벽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좀 짚어볼 텐데 여당 내에서도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표현의 자유냐, 또 여성 혐오를 방관한다는 또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헌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의 자유는 좀 과도하게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본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의 를 누리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인권은 사실은 굉장히 유린되는 예.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어요. 저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저렇게 하는 것은 지금 대선판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것을 굉장히 혼탁하게 하는 측면도 있을 뿐더러 한국 정치 발전에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저렇게 정치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굉장히 희화하고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좀 꺼리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좀 시민들도 그런 어떤 이 참여에 대한 어떤 정도를 본인들이 절제력을 갖고 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의원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그렇게 이제 그리신 분은 이제 풍자라고 했다 그래요. 풍자. 표현의 자유고 풍자라고 했다 그러는데 풍자를 하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뭐 양반을 왜 골려줄 때 뭐 오광대 놀이 이런 게 이제 풍자잖아요. 비꼬고 뭐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웃음을 또 자사내는 게 기본적인 풍자인데 이거는 이런 걸 보면 좀 웃음이 안 나오고 약간 좀 야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그림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글 쓴 게 예를 들어서 뭐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이래 놓으니까 이거는 그게 결국은 지금 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뭐 그런 논란에서 나오는 게 뭐 줄리라는 이름이었잖아요. 또 다른 한면에는 또 줄리의 남자들 해갖고 뭐 모모 땡땡 검사니 뭐 이런 게 어디서나 나오니까 이것은 본인은 풍자라고 그러지만 이거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치적 공격이죠. 인신 공격 일어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을 들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논란이 결국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건 좋은데 또 대선 후보의 가족까지도 검증하는 건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선 후보 부인의 혼전 뭐라 그럴까 혼전 행적, 혼전 경력 여기에까지 어느 수준까지 검증의 잣대와 이 렌즈를 갖다 댈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조금은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봐요. 예.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드릴까요? 야권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이제 1인 시위 중인데 이 부분을 방문한 데 대해서 여당에서는 뭐 대선 불복이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윤 전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 주장 아니냐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지금 강조를 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려면 사실은 그런 물증이라든가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윤 전 총장도 부인에 관련해서 저런 논란이 이제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 증거를 대고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이제 잣대가 본인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이런 여론 조작 사건에 이제 연루를 시키려면 그에 합당한,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한 말씀 이 해주시죠. 사건은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한 그것도 기계 조작을 통한 뭐 선거 공작이었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큰 문제였던 거죠. 근데 대통령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을까, 후보는 몰랐을까, 아니면 몰랐을 리가 있나 이런 의문은 당연히 제기되는 건데 허위범 특검이 이번에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놨어요. 첫째는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외곽 조직 가운데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김경수 의원이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다. 두 번째는 경인선 가자라고 하는 김정숙 여사의 동영상이 있다. 이 두 개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단서가 없어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검을 접었다고 돼 있어요. 예. 자,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